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지구환경과학부에 있는 나한나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해양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해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해양 생태계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들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일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알록달록하고 다양성이 풍부하고 이런 바다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의 약 70%를 바다가 덮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층에서 보는 표면으로 보는 바다 말고 바다 깊은 곳에도 이제 해양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평균 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고 하겠지만 평균 수심이 약 3,700m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육상의 평균 고도랑 비교를 해보면 육지도 이렇게 그 지대가 높은 곳이 있고 산 이런 곳이 있고 또 평평한 곳이 있죠. 네, 그런 것을 이렇게 고도를 평균을 해보면은 875m 정도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육상보다 바다의 평균 수심이 훨씬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바다 생태계가 크다, 바다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서식을 하는 이제 공간을 따져보면 바다가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양 생태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는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식물들이 이제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상에서 보는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 양 그만큼의 산소가 사실은 또 바다에서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바다가 지구 표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플랑크톤들이 계속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의 약 절반 정도가 지표가 아닌 이제 바다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해양 생태계랑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연관성, 관련성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그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청소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 학생이 2019년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잡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었었어요. 네. 비교를 위해서 2020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은 새롭게 이제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된 이 사람들이었고요. 2019년에 이 학생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이 학생이 2003년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거의 2년 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정됐을 때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나를 보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거를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뭔가 그 활동들을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져서 뭐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이렇게 그 전 세계에서 학생들 주도의 운동을 만들어내면서 유명해졌죠. 네. 이제 그런가 하면은 2019년에 옥스포드 사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그런 사전이죠. 여기에서 매년 올해의 단어가 뭔지
한 해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고 가장 많은 의미를 이제 가지는 그런 단어가 뭔지를 선정을 하는데 2019년 옥스포드 사전에 올해의 그 단어가 Climate Emergency라고 해서 뭐 기후 위기, 기후 비상 사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뭐 기후 비상 사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기후 변화랑 해양 생태계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거에서부터 조금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지구 온난화를 많이 생각을 하죠.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기후 변화이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뭐 계속해서 올라왔다. 그 상승해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영어가 조금 적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온도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가로축이 여기 1800년이고요. 그러니까 연도를 나타내고요. 여기가 2000년대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예전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로 이렇게 오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세로축을 보면은 이게 온도가 어떤 평균 값에 비해서 더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고요. 이거는 이제 1951년에서 1980년까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얼마나 낮았냐, 얼마나 높았냐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건 이제 전 지구 평균이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온도가 정말 증가해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계속 꾸준히 이제 증가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거의 이제 기후 변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거는 이상기후 현상이 많아졌다는 거죠.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가뭄이 심해지고 또 어떤 곳에는 홍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거에 비해 뭐 강도도 굉장히 강하고 뭔가 주기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대비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많은 이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기후 변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지구의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겨서죠.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이제 뭔가 지구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이게 성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도 많아지고 공장도 많아지고 뭔가 그렇게 인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고요.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린하우스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를 주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데 방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가스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로 들어오는 열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열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에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 열이 지구 안에 쌓이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지구의 에너지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이 온실가스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느냐를 한번 보면요. 여기 또 그래프가 그 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에 여기는 2018년 이제 이 기준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현재에 오는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연도가 그 80만 년 전, 70만 년 전 이렇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지질학적 타임 스케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남극의 빙하 코어 같은 거를 채취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추정을 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 ppm이라는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거 뭐 80만 년, 약 100만 년 동안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그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빙하기, 간빙기 이제 이런 거를 거치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거죠. 그 따뜻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따뜻한 시기가 됐다가 또 줄어드는 차가운 추운 시기가 됐다가 이런 거를 반복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1750년 이때 정도를 이때 정도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인데, 그때랑 비교해봤을 때 거의 이제 50%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300ppm이 조금 안 되는 값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8년에는 이제 400ppm을 넘겼고요. 그 다음에 2021년 가장 이제 최근의 기록을 보면은 410ppm도 넘겨서 420ppm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제 며칠 전에 뉴스에 드디어 420ppm도 넘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정말 꾸준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해왔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온실가스니까 이만큼 지구의 온도가 증가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증가해 왔는지 아까 이제 그 지구 평균, 전 지구 평균으로 봤었는데 그걸 이제 공간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그 무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한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온도 변화를 보면은 이제 여기 스케일이 나와 있는데 빨강색일수록 온도가 평균보다 더 높은 거고 파란색일수록 온도가 평균보다 더 낮은 거예요. 평균은 아까 한 30년 동안의 이제 평균 값이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은 좀 그 지역별로 군데군데 빨갛고 파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그 전에 비해서 온도가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전 지구적으로 평균을 해보면은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야 지구 전체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보면은 거의 0에 가까웠던 것이 최근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빨강색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2016년부터 2020년 동안의 평균인데 이거를 평균해보면은 0에 가까운 값이 절대 아니고 그 증가한 그 파지티브 그 양의 값이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많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1750년보다 50% 증가를 했다고 하고 아까 이 무비에서 봤던 1880년 인전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을 텐데 여기 맨 마지막에 무비 끝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온도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온도 변화의 그 폭을 보면요. 여기 이제 빨간색이 2도인 거죠. 2도보다 더 높이 올라간 곳도 이제 그냥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30%, 40%, 50% 이렇게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온도 변화는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지금 봄이라서 일교차가 하루에 뭐 10도 넘게 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1도, 2도 이렇게 증가한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왜 이렇게밖에 증가를 안 했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지구의 온도가 그래도 이만큼 유지될 수 있었던 거에 이제 열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바닷물의 연용량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바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바다의 평균 수심이 한 3,700m 된다고 했죠. 그 바다를 다 바닷물이 이제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닷물에 이제 비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제 비열은 그 어떤 물체의 1kg을 이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죠. 그러니까 비열이 높으면은 열이 가해져도 온도가 증가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열이랑 질량을 같이 고려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열이 같은 두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질량이 많을수록 온도를 높이기 힘들겠죠. 그런데 바닷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대기는 기체고 바닷물은 액체잖아요. 보통 액체가 더 비열이 높죠. 그래서 바닷물의 비열이 대기 비열의 약 4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 전체의 질량이 대기 전체 질량이 한 25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연용량이라는 거는 이제 비열과 질량이 같이 고려되는 개념이어서 바닷물 전체 연용량이 대기 전체 연용량의 이제 4 곱하기 250에서 1000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열이 가해져도 바닷물 전체를 덮이는 데는 만약에 이제 똑같은 온도를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열이 가해져도 바닷물은 온도 변화가 조금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구상의 잉여 열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거의 많은 부분을 바닷물이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바닷물이 흡수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안정된 그러니까 연용량이 높아서 안정된 온도를 유지를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구 전체 기후가 이렇게 평온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게 생명체가 살기 알맞은 이제 그런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상에 잉여열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것이 바다 안으로 많이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한 40년 동안 한 1970년부터 2070년까지의 지구상에 쌓인 잉여 에너지, 그러니까 추가로 그 쌓인 에너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것도 그 연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여기 0이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한 에너지가 어디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서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색깔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심 700m까지의 바닷물이고요. 그러니까 표층에서부터 한 700m까지의 바닷물이 이만큼의 열을 흡수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 깊은 곳의 물이 수심 700m보다 깊은 곳의 바닷물이 이만큼의 열을 흡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빙하나 빙상, 그 다음에 육지, 대기 흡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 봤던 뭐 그림 그리고 지구 전체 그 표면의 온도, 대기 온도 증가
폭이 굉장히 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닷물이 굉장히 많은 열을 흡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에 지구상에 쌓인 잉여열 에너지 중에서 거의 이제 90% 이상이 바다에 다 흡수가 되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흡수된 열이 막대한 열 에너지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바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빙하가 녹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린랜드, 이렇게 북대서양 쪽에 있는 그에서 얼음이 얼마나 녹았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인데 1992년에서 2001년까지 34 빌리언 턴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일 것 같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 비교할 만한 것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을 보면은 이때보다 또 거의 막 10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남극에 그 빙하도 녹고 있고 북극해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빙하도 많이 녹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를 보면은 이게 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여기 1880년부터 최근까지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이제 최근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세로축을 보면은 해수면,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의 높이를 밀리미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떤 평균 값에 대한 이상치여서 그때보다 낮았다, 높았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 거의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꾸준히 해수면이 상승해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최근으로 갈수록 더 이 상승률이 더 급격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빙하가 이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또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닷물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닷물은 유체죠. 그래서 대기만큼은 아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약간 팽창을 할 수가 있어요. 열 팽창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만큼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이만큼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팽창해서 생긴 효과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 빙하가 녹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바다로 흘러 들어와서 아니면 바다에 물이 더 많아져서 그러니까 씨아이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물이 더 많아져서 생긴 효과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 두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해서 해수면이 정말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찾을 수 있는 이제 기후 변화의 신호 같은 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그럼 이런 기후 변화가 바다 생태계를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뭐 단순한 그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북극곰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 북극곰의 주식이 바다 표범 물개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북극곰이 바다 표범을 사냥을 하려면은 바다 표범이 이제 숨을 쉬려고 얼음 위로 머리를 내밀 때 사냥을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얼음이 없으면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없고
되고, 그러니까 얼음이 줄어들면은 북극곰이 이제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북극곰 개체 수가 실제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펭귄 같은 것도 남극의 해빙이 감소하면은 이제 펭귄이 살 곳이 여기 보면 주 서식지가 감소가 되기도 하지만 감소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펭귄이 이제 주식으로 삼는 게 크릴새우인데, 크릴새우가 높은 수온,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지면 이제 크릴새우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돼서 그 먹이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생태계의 변화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열대태평양에 여기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섬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들이 이제 잠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곳이 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데 그런 것들이 잠기게 되고 이제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해양 생물들이.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투발루라는 섬인데 여기 구글 맵에서 제가 위치를 표시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산호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해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뭐 가라앉는 투발루 해서 산호섬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곳이고 여기 해수면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한 50년 내에 이게 이제 잠기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해수면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 것인지 여기 보면은 50년 이내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온도가 이제 만약에 지금보다 몇 도 올라갔을 때 그때 열 팽창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빙하가 얼마나 더 녹을 것인지를 계산해서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를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 그런 온도가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더 배출될 것인가로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해수면 변화거든요. 여기.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한 이제 2010년, 2020년까지 이제 변화였어요. 이때까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였는데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 이제 배출을 뭐 아주 우리가 줄여서 조금만 하게 될 경우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게 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온도 상승률을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른 해수면 상승률을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극한 경우 보면은 해수면이 막 2.5m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은 사실은 우리가 바다가 평균 수심이 3,700m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1m 상승했다고 하면은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다랑 육지의 경계가 이렇게 딱 박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해저 지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여기가 지각이면은 여기서부터 육지고 여기는 이제 바다고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가 육지. 네, 그러면은 해수면이 만약에 조금만 상승을 했다고 해도 제가 조금 너무 과장되게 그렸는데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영향을 받는 육지의 면적은 1m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원래는 훨씬 더 완만하게 그려서 그러니까 해수면이 뭐 1cm, 2cm 높아지더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는 육지 면적은 굉장히 클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보다는 그래도
바다 근처에서 더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분포를 보면은 또 뭐 큰 도시 같은 뭐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뭐 뉴욕의 맨하튼 이런 데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이런 피해를 많이 볼 거라고 많이 예측이 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정말 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까 투발루를 예를 들었지만 그 나라 그런 열대 섬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높이가 정말 많이 증가할 수 있고 그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이 한 중간이나 그것보다 낮은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2100년에 해수면 높이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그림이거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높이가 굉장히 어디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빨갛죠. 네. 열대태평양 섬 나라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와 바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라는 거는 그 지구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기체가 증가해가지고 지구의 열 에너지가 쌓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 열의 90% 이상이 바다로 다 흡수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수온이 증가하고 빙하가 감소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해양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고요.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온실 기체의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바다가 있고 대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고 뭔가 이렇게 뚜껑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뭔가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자연 생태계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그게 바다로 또 흡수가 되고 있어요. 네, 그 기체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열 에너지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온실 효과로, 그런데 또 그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또 흡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또 문제들이 있겠죠. 이제 그게 바로 해양 산성화인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스키마틱하게 나타낸 그림이죠. 인간 활동으로 공장,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쌓이면 그게 이제 바다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에 녹으면은 여기 이제 원소 기호들이 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은 탄산과 함께 수소 이온이 방출을 하게 되고, 수소 이온이 많아지면은 pH가 낮아지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산성화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해수 바닷물의 평균 pH는 약간 이제 알칼리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8 정도.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 해양 pH가 한 0.1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은 2100년에 0.4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별로 큰 값이 아니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해양 생물들이 뭔가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이 너무 급격하죠.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그거를 산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류나 플랑크톤 같은 거를 생존율이나 생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뭔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런 환경이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생존이 이제 어렵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갑자기 뭐 다 죽는다, 그러진 않을지 몰라도 생장 능력이 저하가 되고 잘 크지 못하고 그다음에 생식 능력이 저하가 되면 나는 이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후손은 이제 남기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해양 먹이사슬 파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해양 산성화에 가장 큰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해양 생물 중에서 이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이 되겠어요. 조개, 굴, 가재 이런 것들이 특히 더 많이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조개 껍질 같은 거 여러분들이 다 먹은 조개 껍질 같은 거 이렇게 그 식초를 넣은 물에 담아 놓으면은 그게 이렇게 부식하고 이런 거 또 실험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껍질을 가진 생물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산호초 같은 게 산호초는 산호초 자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호초가 이제 다른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산호초는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류 같은 것들이 산호초에서 살죠. 그래서 산호초가 산성화가 이제 산성화에 따라서 산호초 표면이 하얗게 드러나는 이제 백화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호주의 골드코스트의 뭐 어떤 산호섬이 뭐 백화 현상이 되고 백화 현상 거기에서 이제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근데 그런 거는 한번 이제 파괴가 되면 사실 굉장히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제 산성화가 계속이 되면은 2050년 정도에 사실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2021년이고 30년이 안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창 일을 하고 그럴 여러분들의 세대 안에서 정말 전 세계의 산호초가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될 그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제 왼쪽에 이제 뭔가 껍질을 가진 생물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해양 생태계 그 다양성들이 있는 환경에서 계속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고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고 하면은 뭔가 다양성이 사라진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바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하고 또 무엇보다도 해양 생태계를 잘 보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온도 증가를 낮춰야겠죠, 일단. 근데 그러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춰야겠죠. 이제 그거를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온도를 1.5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그것보다 정말 이상 상승하면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다다를 것 같고 1.5도를 정말 넘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런 게 UN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게 파리 뭐 기후변화 협정 이런 게 체결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죠.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했을 때랑 2도 상승했을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1.5도 정도 상승하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희망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도 상승했을 때랑 1.5도 상승했을 때랑 그 효과가 그리고 그 인간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이제 큰 것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평균적으로 0이 되게 만든다는 거라서 사실은 그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그래도 2050년까지 실현을 해야 된다는 이제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구 온난화 1.5도씩 특별 보고서가 이제 승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성을 하려면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탄소 배출을 딱 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태계가, 지구 환경이 갑자기 딱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 결과는 더 이제 천천히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2050년까지는 우리가 이게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상청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런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거든요. 이게 공모전에서 당선된 포스터라고 하는데, 이제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원래 우리가 사는 지지가 땅 지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지구가 아니라 수구가 될지도 모르겠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수면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토가 물에 잠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국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웹사이트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면은 이제 탄소 발자국 계산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우리 집에 식구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뭐 대충 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행을 얼마나 하고, 집에서 쓰는 전기가 얼마고, 그 음식을 어떻게 먹고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집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내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것들이 있죠. 자동차를 적게 탄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뭐 사용한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뭔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이 잘 세워지고 잘 실천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정부 차원의 노력,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해양 생태계, 이렇게 다양성이 풍부한 해양 생태계, 이런 거를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구상 생명체 최대 서식지이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육상 못지않은 만큼의 양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우리 해양 생태계를 우리가 이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 이런 바다를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역할이 뭐가 있을지 이렇게 한 번씩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양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해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고요. 어, 아마 이렇게 그 첨부 자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그림이나 아니면은 설명 중에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은 이렇게 좀 더 찾아보면서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